지금 학교 시스템이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가들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 그래서 지식층, 자본가, 신흥 부르주아들은 그때 학교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통시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역사, 어떻게 그동안 시장이 흘러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언제 세워졌느냐?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수공업, 소량 생산,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공장 노동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의 수공업, 그다음 봉건제 사회에서 어떤 커뮤니티 사회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이는 이런 시대가 열린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 그다음에 공장 노동자의 출현. 자, 이것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뀐 것은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그리고 증기기관이 각 사회로 보급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출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공장 기계를 파괴해야 된다.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대세의 흐름은 이런 산업시대로의 전환이었죠. 대량 생산 체제가 굳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국주의 시대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태동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 물품들을 소비할 소비 국가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싼 재료를 가져올 뭔가 원산지가 필요했던 거죠. 어떤 산업혁명 시대에 니즈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각 열강들은 제국주의 시대, 특히 이제 영국은 인도를 점령함으로써 강국으로 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가 전부 아프리카였고, 그런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대립하고 독일, 여러 가지 유럽의 열강들이 대립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세계 1차 대전으로 다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둘째치고 어쨌든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뭐가 발생을 했습니까? 부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 시장을 계속 넓혀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다는 거죠. 획기적으로 부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평등해졌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났고요. 노예제도가 다 폐지가 됐고, 많이는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가 어디로 대부분 몰려갔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부. 국가의 어떤 GDP,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국가의 GDP. 국가 전체적인 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의 대부분은 상위 0.1%. 상위 1%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중상층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 사회 구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 1%가 부를 다 가져간다. 대부분의 부를 가져간다. 상위 10% 이내, 10%도 아니에요, 사실상. 상위 1%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부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이런 걸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위 1%. 자, 상위 1%가 1930년대는 전체 부의 25%가량을 가져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의 10%까지 줄어든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대공황 이후에 상위 1%가 가져가는 부의 양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90년대 이후에 다시 상위 1%가 가져가는 부의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지금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 사실 공산주의도 사실상 다 망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회 체제, 정치 체제만 공산주의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글로벌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 점점 공고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자,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상 부르주아 계급이었다는 거죠. 산업혁명 초기의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자, 산업혁명 초기에 자본가들은 뭘 했습니까?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노동자들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었어. 그래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 취직을 시키니까 얘들이 말도 몰라, 글도 몰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까먹어서 설명서를 읽을 줄도 몰라.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가들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 그래서 지식층, 자본가, 신흥 부르주아들은 그때 학교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학교가 설립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당시에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장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기, 생산해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서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궁극적으로 이제 근본을 학교라는 걸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그때부터 공과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시스템이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지금 뭐 혁신 교육을 해야 된다, 창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은 노동자를 생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부르주아, 그때부터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위 1%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자, 그때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공장에서 일시키고 탄광에서 일시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어린아이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아동학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자본가들이 뭘 했습니까? 복지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노동자 복지제도를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돼? 그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가들이 또 그 공장 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각종 복지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사회의 복지 제도가 사실상 그때부터 이어져가지고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고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를 지원하는 걸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들은 얘기라서 퇴직 2년 전에는 회사에서 돈을 주면서 퇴직 후에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퇴직 2년 전부터 이제 회사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이미 공고하게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사람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구에 갑자기 운석이 날아와가지고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물론 AI가 갑자기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구가 진짜 완전 싸그리 사라져가지고 인간들이 인류 모든 문명 기술들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바뀔 리는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교육받고 노동자들을 지금도 보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취업. 학교 잘 가가지고 취업 잘해야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장려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게 직장을 잘 다니다가 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손꼽힌다는 거죠. 물론 일찍 은퇴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러기서 이제 연금을 받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퇴직금들을 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또 사회의 변화는 그런데 연금이 어떻습니까? 연금은 계속 고갈돼요. 연금은 지금 이미 20년 뒤, 30년 뒤에는 연금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장려돼야 돼요? 맞벌이가 장려되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맞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맞벌이라는 게 장려되기 시작해요. 왜? 젊을 때 둘이 같이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놓으면 노후가 편안해진다. 옛날에는 맞벌이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네가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벌면 연금도 더 많이 쌓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육아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다. 여성 사회 참여하는 기업이 많은 기업을 좋게 봐줘. ESG 경영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쳐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아가 또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롤모델로 선도받습니까? 북유럽의 뭐 어떤 기업, 미국의 어떤 기업,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올리브영이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복지가 잘 돼 있다. 여성들한테 복지를 잘 해가지고 일도 하고 육아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일 안 하고 육아만 하면 안 돼? 아니면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가 정말 원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는 육아보다는 일을 해야지 경제적인 삶을 더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의 육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도입해가지고 결국엔 일과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계속 공고화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아직까지는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미국도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위 10%, 상위 1%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말로.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남한으로 미사일을 쏠까요?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저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은 자기 밑에 온 수천만 인민들이 자기를 떠받들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미사일 좀 쏴주고 우리 로켓도 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봐라. 남한은 아직도 로켓도 혼자 못 쏜다. 우리가 남한보다 뛰어나다. 우리 시스템이 최고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상위 0.00001%죠. 그리고 김정은 주위의 어떤 간부들도 그런 비슷한 삶을 누릴 거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상위 1%들은 다양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당연히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해요.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나 그래서 중견기업들 이상들은 굉장히 기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알았는데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싶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굳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2000년하고 2008년, 2007년 그때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때 이제 닷컴 버블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그동안 대공황 이후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때하고 2007년 금융위기 때의 특징적인 게 뭐냐. 바로 상위 1%의 부가 3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6%, 닷컴 버블 때는 30%, 2007년에는 36%.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위 99%, 그럼 하위 99%는 이때 6.5% 줄어들고 마이너스 11% 줄어들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하고 금융위기 때 상위 1%의 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상위 1%들은. 그럼 그런 위기가 오도록 놔둘까요? 어떻게든 안 오도록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역전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를 때는 상위 1%, 98%, 그 다음에 또 오를 때는 61%, 근데 20%, 6%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부가 증가했지만 상위 1%의 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저번 세미나 때도 한번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면 은행권에서 한번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년 3월에 한번 왔었죠. 위기 비슷한 게. 저는 그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의심만 했었는데 그전에는 정말 이제는 시스템 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것들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돈을 주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미국이죠. 미국 패드. 항상 우리가 지금 매달 뭐 패드가 무슨 말 하는지, 패드에서 뭐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온갖 그 한마디 가지고 온갖 해석하고 시장이 뭐 출렁인다 그러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돈의 힘, 권력을 가진 곳이 패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패드라는 곳, 당연히 이제 이 시스템적으로는 이
연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주마다 이제 연방 뭐 예를 들면 세인트 루이스, 뉴욕 연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총재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뭐 굉장히 주목을 받고 뭐 시장을 흔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이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거긴 한데 이 패드가 사실은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 생겼습니까? 1908년인가 7년인가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도 1910년 전에도 미국에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았고 한번 폭락이 있었습니다. 시장 폭락. 그 시장 폭락, 경제 위기를 구해낸 게 누구였을까요? 네, JP 모건입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주도를 해가지고 패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이 여러 은행, 파산하는 은행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대 은행으로 버금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 큰 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큰 손들의 하나가 이제 JP 모건이었고, 그 다음에 뭐 록펠러, 그 다음에 영국의 로스차일드, 영국 자본이죠. 이 패드의 설립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이런 표면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희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근본은 JP 모건과 록펠러, 그리고 로스차일드라는 거죠. 말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음모론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록펠러가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 로스차일드가 뭐 글로벌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공고하게 만든데 큰 공을 세웠다는 건 맞고 지금도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 시스템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위 1%, 그 위에서 상위 0.1%들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 재무장관 3월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수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월에 이제 2월부터 사실은 조금 징조가 있었어요. 은행들이 무너지는 징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징조 3월 이미 표면화되기 전에 물밑에서 징조가 있으니까 시장은 이미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은행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태들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등장해가지고 사태를 수습해버렸죠. 자,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결국은 돈 풀었어요. 은행들을 위한 어떤 자금들. 뒤에서 이제 은행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돈 대줄게. 물론 이 돈은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 돈은 순수하게 은행들만을 위한 거야. 은행들만을 위한 펀드, 기금이야. 그래서 은행을 떠받쳤다는 거죠.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게, 잘 수습되게. 그래서 이제 일부 은행들은 또 인수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벤 버냉키가. 2022년에. 왜 받았어요? 이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은행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안 무너지면 된다는 걸 검증해냈고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수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 시스템 위기에서는 은행을 살리면 시스템 위기는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검증됐습니까? 2020년에 한번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3월에 또 검증이 된 거예요. 엄청난 발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가야 되지 않았나. 이 시스템이 파괴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2016년, 17년부터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서울에 그냥 해가 한 방 떨어져가지고 아파트 그냥 폭발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사람. 아파트 그냥 다 무너져라. 북한 김정은 동해로 쏘지 말고 그냥 남한으로 한 방 쏘지. 뭐 그런 말 하던 사람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가진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지만 그 막 좀비가 태어나가지고 세상이 그냥 다 갈아엎었으면 좀비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비 드라마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냥 한번 진짜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잘 자극해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앞으로 더 공고화될 거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현실이 아닐까? 이건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울대에서 잘 연구를 했는데 2090년에 미래 계급이 어떻게 될까?
이제 지금의 상황과 이제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막 조사하니까 1계급 0.001% 상위 1%보다 뛰어나죠. 상위 0.1%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핵심적인 기술들, 테크놀로지, 뭐 부를 거의 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그 일부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인기 스타들 그 다음이고, 대부분 99.997%는 대부분 그냥 나머지 그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거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99.997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계층은 나뉘겠죠. 많이 나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50%도 아니에요. 30%도 아닙니다. 20%도 아니에요.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터드 카본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계급이 나와요. 그 무드셀라라는 계급이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이제 성경에 나이가 이제 90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묘사돼서 나오는 사람인데, 무드셀라라는 계급이 어떤 계급이냐. 머리에 이제 칩셋으로 그 자기의 어떤 기억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 다 이식해가지고 이 몸이 늙어서 없어지면은 새로운 몸으로 이식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계급이 태어날 수 있다. 사실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SF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스냅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칩셋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반도체 칩셋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할 뿐이고 공개적이지 않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산병원에서 그래도 수년 전에 이미 실명이 된 사람한테 카메라 렌즈로 신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뇌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문제일 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차차 의학이 개발되고 되면서 진짜 나중에는 영생을 누리는 계급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고 있고, 특히 AI, 지금은 또 AI라는 획기적인, AI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또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딱 보면은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다우지수 지난 120년의 차트를 봤을 때 결국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때 대공황, 그 다음에 이때 아까 전에 이제 그 부가 많이 줄어들었던 닷컴 버블, 그리고 이때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팬데믹인데 사실상 팬데믹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 1%의 부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추세 하단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봐도 이제 추세의 하단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결국에는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미 저는 이제 시스템 위기가 이제 안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3월에 올 뻔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수습됐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사회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추세가 더 가팔라진 모습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추세가 더 가팔라지는 거, 한 번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추세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물론 이 추세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1970년대부터 본다면은 추세가 계속 가고 있고, 장기 추세, 지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장기 추세로 쭉 봐도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라고 봤을 때 기술, 바이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부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한번 오버슈팅이 됐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도 오버슈팅이 한번 됐다가 떨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은 상단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상단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는 한번 꺼지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버블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단 추세를 팬데믹 때 한번 이탈했다가 한번 꺼져버리면서 버블이 한번 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다시 상단 추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봉으로 본다면은 이탈했다가 다시 상단 추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바이앤드 홀딩을 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은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봤을 때도 물론 지금 좀 오버슈팅했다, 과열됐다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사실 언제 뭐 시장이 그렇게 과열됐다고 해서 안 가고 뭐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해서 안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어쨌든 지금 추세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